의사는 손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야 된다. 핸드크림 냄새가 나요. 네, 촬영을 위해서 혹시 독감 백신 맞으세요? 죄송한데 저 안 맞았어요. 맞기 싫어서 안 맞은 건 아니었는데 저 당장 맞을게요. 네. 이번 편은 영상이 나가는 내내 백신을 접종하시라고 도저히 좀 띄워야겠네요. 오, 빠르시네요. 저때 다 마스크 쓰고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한창 코로나 유행할 땐가 보다. 샐러드로 식사하시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게 편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약간 제 편식이 원래 심해서 병원 편식이 이유라고요? 반전인데요? 편식하는 의사의 인터뷰는 뭔가 교육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골고루 먹으라고 하지 않나요, 원래? 부산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날치알이 엄청 튀고 있는 저런 것 같습니다. 오타쿠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감염내과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전 수술방이 너무 춥더라고요. 현실적인 약간 이유네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리고 사실 저는 서전들 존경하는 게 그분들은 그 순간에 완전 집중을 해서 무조건 최선의 결과를 최대한 빨리 이제 해야 되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는 그래도 숨 돌릴 틈이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밥 먹고 생각하자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서전분들은 진료과마다 정말 이렇게 성격이나 성향이 많이 다르시겠어요. 아예 그냥 다른 직업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 다른 세상처럼. 밤에 혼자 남으셨어요. 저희는 주로 항생제를 적절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과인데 그 항생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 심혈관계에 적용하는 약이 있고 심혈관계에 적용하는 것도 작동 원리마다 다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서도 다 세부적인 약이 쫘르르 있고 이래서 대략적인 수치라도 드리고 싶은데 전혀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다. 제가 구글에 물어볼게요. 얼마나 외워야 되냐고. 정확히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뭐 답변이 잘 보이게 적힌 건 없네요. 챗 GPT에 물어봐야겠다. 나 그 얘기하려고 챗GPT에 왜 안 물어보고 구글에 물어보냐고. 200~300개를 외워야 되고 훨씬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 주진 않았어요. 더 정확한 수치를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뭐 이런 여행 다큐 보는 걸 좋아하는데 개발도상국 가시면은 뭐 저기는 어떤 감염병이 있고 내지는 저분은 여행 프로를 보면서도 계속 감염병 생각을 하시는구나. 직업병이네요. 네. 이런 물고기들도 손질하다가 손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여행을 직접 하기보다는 여행 콘텐츠를 보시는 거예요? 좋아하긴 하는데 대신 저도 신경 쓰죠. 여행 갈 시간이 없죠, 사실은. 시간이 없죠. 결핵처럼. 이런 거에 절대 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시각의 여행 프로그램이다. 그 지난주에 제가 베테랑 2인가 영화를 예. 봤는데 베테랑 2 아시죠? 봤어요. 정해인 보러들 맞아요. 많이 왔더라고요. 막 이제 살리려고 이렇게 혼자서 할 때 하는 방법이랑 둘이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아마 그거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황정민 씨가 의사가 아니라 형사니까. 영향이 굉장히 커요, 영화가. 자문을 누가 했대요? 의사가 있어요. 무슨 의원에 무슨 의사. 고대병원이 안 했구나. 근데 고대병원 해도 아마 그거 거추장스럽게 그냥 컷하고 그냥 그래서 갑시다 그랬을 거예요. 저 톡 쏘는 명의들이 메디컬 드라마가 아니라 메디컬 팩추얼 드라마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진짜 제대로 된 의학 네. 정보를 알려드리자. 아니 혼자서 할 때 하는 방법이랑 둘이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 영화가 700만 이상 들어와서 굉장히 인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와, 영화 못 보시겠다. 그게 그 정도면은 이 영화의 임팩트를 생각하면 신용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냐. 살아나요, 근데 운 좋게. 호흡을 안 하고 이 심장 마사지만 했는데 살아나. 그래서 기적이다 이건. 아마 정해인 팬들이 아마 그 기도를 통해서 류승범 감독님 아닌가요? 맞아요. 네, 감독님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국내외 비상 조치가 와, 이게 잇따르고 진짜 있습니다. 2000년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20. 일명 우한 폐렴 아, 2020년. 늘어나면서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이라 시간이 좀 지났다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넥스트 팬데믹? 조류 인플루엔자가 온다고요? 유행성 감염병 유기된 모의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인차 감염증 의심 환자가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한 상태이고 격리외래 진료소를 통해서 격리실로 일단 입실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환자는 저희 격리실 안에 있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무슨 소방 훈련하듯이 모의 훈련을 민방위 훈련. 하시는구나. 네. 진짜 이런 거를 미리 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허둥지둥하지 않게 되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23년 신종플루 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거거든요. 네. 네, 그전에는 사실 이런 훈련도 없었고 뭐 근데 하다못해 점점 음악 매뉴얼이 연출도 생기는 없었고. 거니까 빈틈없이 저런 훈련을 하면서 정말 아 이게 또 실제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하고 좀 아찔하실 그렇죠. 것 네. 같아요. 2003년 사스 때는 의료진이 걸려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네. 어느 나라에서요? 대만에서. 아, 이해가 되죠. 그때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본인이 직업적으로 뭐 사명 갖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공포심에서 그렇게 된 거죠. 주로 팬데믹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내가 뭐 인플루엔자예요, 코로나예요, 뭐 이마에 붙이고 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모르니까 공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들도 거의 노출된 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막 과하게 걱정하고 공포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음압이 돼 있는 이제 카트 이게 예전에 없었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환자를 저기다 뉘어서 주변에 바이러스 노출되지 않도록. 코로나19 초기 때도 저런 식으로 이송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환자 예. 발생하면. 뭐 공항에서 그때 뭐 입국할 때도 다들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그 예. 옷 입은 사람만 지나가도 네. 사람들이 막 이 겁나죠. 구역에서 큰일 예, 났다. 예. 그 영화 아웃브레이크라든지 뭐 컨테이전이라든지 그런 영화 장면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니까. 환자 인계하겠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다 생각하는 게 코로나가 또 유행을 해도 일상이 마비되진 않을 거다. 왜냐면은 병도 심하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려는 보장은 없죠. 우리 코로나 초기에 네. 우한에서 치명률이 6%였어요. 6%. 그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으니까 공포심 그 자체였죠.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냥 일상적으로 일상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한마디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십시일반이라고 보는 건데 백신은 자기도 예방하지만 집단적으로 면역이 생겨 있으면 유행이 안 생기니까. 안지나서나 백신이네요. 답은 백신이다. 간단하게 노지용 교수님. 노지훈 선생님 나왔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모의 훈련 제가 시행했고요. 오늘 참석하신 그 여러 수고해주신 선생님들 개선할 점 있으면 종합 평가?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엘리엘 선생님부터 들어볼게요. 이쪽으로. 네. 저는 수술실 안에서 그 마취 기계나 이런 거, 그러니까 환자 에어로졸이나 뭐 분비물이나 이런 거에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마취기 같은 거 조금 비닐 커버 같은 거 씌워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코비드 때 레벨 D를 참 많이 성준 입었었는데 교수님. 코비드 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레벨 D를 간만에 입으니까 사실 역시 이게 사람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레벨 D 안 입은 지가 다시 입으라고 하고 벗으라 그러니까 버벅대는구나.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아무리 했어도 또 까먹어요. 이 한 번의 모의 훈련이 엄청 생산적인 대응 방안을 놨네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한 4년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이 비상 상태로 한 4년을 겪어봤으니까.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몸에 체화가 된 거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련하게. 예. 와, 진짜 너무 중요한 거 하신다. 와,
근데 지금 모의 훈련을 하신 게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었잖아요. 네. 그만큼 조류 인플루엔자가 위험하다는 얘기네요. 김은주 교수님도 뭐 같은 생각이실 텐데 다음 팬데믹은 조류 인플루엔자일 것이다. 아, 그래요? 네. 넥스트 팬데믹이 조류 인플루엔자라고요? 네, 가장 어떤 바이러스가 언제 팬데믹을 일으킬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고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43종 이상에 달하는 포유류에서 감염이 발생했고 네. 실제 산발적으로 인체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 간의 전염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과는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네. 긴밀한 접촉에 의해서만 발생할 텐데 그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서 전파력이 높아지는 이제 변이를 획득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은 사람 간의 전파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닭이나 오리 같은 조류가 앓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는 김우주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좀 추가. 뭐 제가 좀 제가 바로 네, 기회를 드렸는데 아니 이제 저 혼자 많이 떠들어가지고 식상하실까봐. 조류 인플루엔자는 그 시베리아에서 월동하기 위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대한민국이나 중국으로 내려오는 이 철새, 뭐 청둥오리, 뭐 가창오리 이 철새들이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닭이나 오리, 가축한테 전염이 되고 거기서 사람으로 전염되면서 이제 팬데믹이 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미국에서 지금 올해 3월부터 젖소 농장에서 소젖을 짜는 사람들이 9명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예요? 네,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와. 지금 27년이 지났는데 오세아니아만 빼고는 5대륙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 퍼졌어요. 왜냐하면 이 철새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 포유류, 거의 40여 종의 그 포유류를 비롯한 고래까지도 퍼지거든요. 조류에서 유행하는 거에서 포유류로 유행했다는 거는 인체 감염으로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무서워요. 예. 그게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네. 이후에 급속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온 정신 쏟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백신 맞자 할 때 이 뒤에서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에 퍼진 거죠. 치사율이 30% 정도 됐다고 33%.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너무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은 치명률 50%거든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자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병원체는 치명률, 병독성하고 전염력 두 가지를 다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되면 치명률은 떨어지지만 전염력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코로나처럼.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컨대 조류 인플루엔자가 팬데믹이 되더라도 치명률은 낮게 오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 간 전파 마지막 열쇠만 획득하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유전자 변이만 일으키면 팬데믹이 되는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당장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이건 뭐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또 김우주 교수가 또 겁준다고 할까봐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고 싶진 않은데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관리 CDC라든지 모든 국제기구들이 준비해라.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도 있고 또 조류 독감 백신은 일부 임상을 통해서 허가된 부분도 있어서 또 타임플루 같은 항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빠르게 백신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대응 방법은 좀 충분히 있다. 그 부분 다행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마저도 우리가 대비를 안 하면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사실. 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상이 뭔가 성지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또 이제 들고요. 김우주 교수 저 머리 큰 사람이 또 나와서 겁주는구나 할까봐. 아니 진짜 명년 안에 이게 성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1978년도에 그 한탄강 거기에 있는 등줄쥐 그 야생 쥐 중에 이제 등에 이렇게 검은 줄이 있어요. 그 쥐의 폐에서 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거예요. 이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 한타 바이러스. 네. 특별히는 한탄 바이러스거든요. 한탄강 유역에서 나온. 이왕 박사님께서 백신을 녹십자하고 이 한타박스라고 세계 최초로 이 유행성 출혈열 백신을 허가 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군인하고 지금도 이제 한 500여 명 정도 매년
이 유행성 출혈 환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500명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질병청에서 매년 이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복을 받으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치명률도 1% 미만. 아, 그래서 이게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기사로 본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들쥐들이 막 몰리면서 사람들이 손톱 물어뜯는다고. 그게 한타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 한타 바이러스는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곡물을 실어나는 화물선에는 쥐가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 수출하는 나라의 항구에 내리면 곡물도 하여가면 쥐도 내려와서 그 항구에 이제 퍼뜨리는 거죠. 어떡해요? 그 아프리카의 어떤 항구에 보니까 이런 화물선을 통해서 한타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보고들도 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가 다음 팬데믹의 한 후보 중에 하나를 이 한타 바이러스를 꼽기도 해요. 아까 그 땡땡 바이러스 중에 이게 한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별 관심 안 갖고 있는 바이러스긴 한데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또 세계보건기구는 이게 다음 팬데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 2000년 이후에 팬데믹이거나 아니면 팬데믹에 준하는 새로운 신종감염병의 특징을 보면 2003년 사스, 다 동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네. 박쥐에서 왔죠. 그다음에 2009년 신종플루, 그 멕시코에서 돼지 인플루엔자가 왔죠. 우리나라 2015년에 메르스 중동에서 그 사우디에서 낙타. 그리고 지금 2019년 코로나. 네. 21세기 2000년 이후에 팬데믹에 준하는 것이 5년, 6년 주기로 왔다. 네. 지금 5년 됐잖아요. 내년이면 6년이잖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면 피해가 적고 좀 안심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무방비로 당했을 때가 네. 힘든 거예요. 2015년 메르스 때는 무방비로 당했거든요. 그때 그게 힘들었거든요. 네. 이번 2019년 코로나도 무방비로 당했고. 지금 접종하셔야 돼요. 아이고, 병동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뭐 호출이 왔어요? 네. 의식이 없다고 하셔서 네네, 그래서 좀 빨리 뵈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 중환자실 치료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어서 병실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었거든요. 네. 유고 병동? 좀 깨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할머니신가?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늘 본인이 의식 명료할 때 DNR이라고 했어서 보호자들한테만 일단 전화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보호자. 진료하고 있는 의사예요. 하시는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진료하는 도중에 이제 원인이 불분명한 폐렴이 좀 심하게 생겨서 입원 중이셨거든요. 본인께서 중환자실 치료를 원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그냥 일반 병동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우리가 치료가 앞으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진짜 고민인 거는 사실 처음부터 이 폐렴이 생긴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환자분 상태 좀 설명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보호자가 정말 아무도 없나요? 무연고인가요? 요즘 뭐 많죠. 예, 연락도 안 되고 안 오고. 아, 네네네. 지금 몇 시간 내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어머. 혹시 그러면은 임종을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제가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세요. 몇 시간 안에 임종을 안 보러 온 거예요?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고 제가 잘 이해했고 끊겠습니다. 아, 자녀들 연락처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병원 전화 안 받기로 다 한 건가? 아, 돌려요? 방금은 그냥 끊어버리셨고 지금 정말 몇 시간밖에 이게 지금 기회가 없는 건데. 이렇게 좀 깨진 가정들이 드물지 않게 있어요. 환자들 치료하다 보면 가족애가 너무 좋아서 감동받기도 하고 좀 반성하게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처럼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시겠어요. 근데 전날은 정말 안 그래도 이제 위독하신 것 자체도 슬픈데 보러 올 사람이 없다는 거를 아셨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친가족인데 평소에 잘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내뱉으시는데 양쪽 다 사정이 있겠지만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이 그 생로병사의 사문유관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이제 이 들여다보면은 이 병원이라는 현장만큼 철학적으로 또 진지하게 들여다볼 곳이 있겠나. 정말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는 장소, 병원. 톡 쏘는 명의들 세 번째 톡 주제는요. 여성암 1위죠.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진실 혹은 거짓. 다음 주 목요일에도 기대해 주세요. 아니 교수님 그럼 내년에 은퇴세요? 2월에 아 어떡해.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은퇴식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은퇴 전 소회를 밝히시는 것 같은.